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후세를 위해서 당시의 기록을 남겼다. 그들 중엔 카메라를 들고 참전한 종군 기자들도 있었고 많은 기록들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됐다. 그들의 손에 역사가 되살아났고 그 속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Enemy fighters, 11 o'clock high. 1943년 유럽 쪽 전황은 절정에 다다랐다. Okay, here they are. 9 o'clock high, enemy fighters. 6 o'clock, level. 2 more, 5. Watch it.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공군 사령관 헨리 아놀드 장군의 명령에 따라 카메라맨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막사 생활은 물론 목숨을 건 주간 폭격 상황에 이르기까지 제351 폭격 전대의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은 기록 영화다. 이들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기지로 귀환할 확률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겁나죠. 겁이 안 난다고 하면은 그건 제대로 싸운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빙빙 돌며 추락하는 비행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죽느냐 낙하산으로 탈출해서 나중에 죽느냐 그 차이죠. 최근 60년 동안 워싱턴 DC의 정보 기록 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던 이 필름은 목숨을 포기한 채 작전에 임했던 제351 폭격 전대의 처절한 희생과 눈부신 활약상을 담은 것이다.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351 폭격 전대는 워싱턴주 가이거 기지에 주둔해 있었다. 제8공군 산하 48개 폭격 전대 중에 하나인 제351 폭격 전대는 약 7,000명 규모였고 이들이 주둔해 있던 펄브록 연합공군 기지는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주민 수가 400명밖에 되지 않은 조용한 마을은 양키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진주만 공습을 겪어봤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죠. 20살 때였으니까 다 죽어도 난 절대 안 죽는다 그런 마음가짐이었고 또 워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죠. 제351 폭격전대 대부분은 혈기왕성한 20대였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악착같이 전투에 임했다. 히틀러를 무척 싫어했고 또 저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약혼녀 곁을 떠나는 게 무척 싫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싸워야죠. 저는 사정이 더 급했습니다. 집사람이 임신 3개월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을 마치고 싶었죠.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말이죠. 전대장 로버트 번즈 대령은 약관 27에 불과했지만 다른 전대원들에 비하면 늙은이 축에 속했다. 돌이켜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뭘 모르는 나이였거든요. 오직 가진 거라곤 혈기뿐이었죠. 진짜 엄청난 책임감이죠. 작전을 내보내면 반드시 몇 명은 죽어서 돌아오거든요. 당시에 전대장 나이가 27이었으니까 사실 중압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자기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복하고 어리석은 철부지였죠. 하지만 현실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홀브룩에 도착하자마자 나치 영토 깊숙이 침투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폭격 임무가 주어졌고 시작부터 목숨을 걸어야 했다.
1943년 8월 17일 영국 기지를 출발한 미 제8공군 소속 B-17 376대는 영국 해협을 건너고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서 독일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산업기지를 향해 날아갔다. 임무는 번즈 대령 지휘하에 독일 슈바인프루트 일대의 공장지대를 폭격하는 것이었다. 간단합니다. 슈바인프루트는 볼 베어링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 일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면 전쟁은 그냥 거기서 끝장나는 것이죠. 볼 베어링 공장만 제대로 폭격하면 무기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집니다. 비행기, 탱크, 트럭, 이게 전부 볼 베어링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맑은 대낮에 폭격을 감행하는 것은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B-17도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목표 지점이 독일 본토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 영국에서 800에서 1000km 정도거든요. 영국 해협만 건너면 적진인데 그 먼 거리를 적의 고사포나 전투기에 엄청난 화력을 뚫고 왕복을 해야 하니까 끔찍하다는 겁니다. 전투기는 연료 탱크가 작아서 영국 해협을 건너자마자 바로 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적 영토에 진입하면 아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제351 폭격전대가 막 작전을 시작한 1943년엔 독일까지 따라가서 호위를 해줄 만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B-17엔 상하, 좌우 그리고 후방까지 총좌가 모두 5개나 있고 각 총좌에서 509경 기관총 9,000발을 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휘부는 충분히 독일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오른쪽 날개 바로 옆에서 우리 폭격기 하나가 산산조각이 났고 어디를 봐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국 해협 중간 지점부터 독일 공군의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목표 지점인 슈바인프루트까지 공중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어느 정도 입히긴 했지만 공장을 마비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8월 17일 작전에서 B-17 60대가 격추됐고 대원 600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 혹은 사살됐다. 죽으러 간 거죠? 장담하는데요. 당시 제8공군 폭격전대보다 위험한 보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기총사수 지원병이 급격히 줄자 제8공군 사령관 헨리 아놀드 장군은 아주 특이하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는데 기총사수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배우 클라크 게이블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We're turning a camera on everything and everybody. Well, I know what General Arnold had in mind in having you make this gunner a picture. Captain Gable, our gunners are already the best in the business. But if they were only 10% better, it'd cost the Germans another 100 fighters a month. 제 어머니도 클라크 게이블 팬이었죠. 물론 뻔한 얘기겠지만은 영국 여성들도 대부분 클라크 게이블이라면 정신을 못 차렸고요. 제351 폭격전대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크 게이블 같이 유명한 인물이 직접 와서 자기들에 관한 기록 영화를 찍는다니까 당연히 기대가 아주 컸죠. 클라크 게이블의 등장으로 2차 대전은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온 국민이 동참한 그런 전쟁이 된 거죠. 대통령 아들하고 공장 노동자 아들이 나란히 전쟁터에서 싸웠고 부잣집 딸들도 적십자에 자원해서 도넛을 구웠거든요.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런데 클라크 게이블까지 나섰다니까 이번엔 할리우드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클라크 게이블과 카메라맨은 매일매일의 일상은 물론 작전 상황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으며 막론 경납고 심지어 폭격기 안에까지 출입이 허락됐다. 이는 전례가 없던 것이었고 클라크 게이블 일행은 곧 제351 폭격전대 전원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됐다. 그야 유명인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냉담하고 그랬지만 좀 지나고부터는 같이 어울려서 야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잘 어울리지 못해서 거리를 두고 무척 수줍어하더군요. 하지만 몇 번 어울리고 나서부터는 솔직하고 진솔한 게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Cap, I don't think those Germans like us. Are you ready to go again? Sure. Gotta get this thing over. Did you learn anything? 영화 속하고 같더라 이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요. 사실 작전엔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5번씩이나 갔거든요. 그것도 가장 위험했던 43년의 말이에요. 진짜 터프가이예요, 터프가이.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클라크 게이블에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1년 전에 미국 전역을 돌면서 전쟁 채권 캠페인을 벌이던 아내이자 영화배우인 캐롤 롬바드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이건 게이블과 롬바드 부부가 사고 직전에 찍은 것이다. 제가 만일 그 친구였다면 과연 나도 그 친구처럼 그 위험한 일에 자원할 만한 용기나 여유가 있었을지 사실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기록 영화만 찍으면 됐건만 클라크 게이블 일행은 제351 폭격전대 전우들과 같이 작전을 나갔고 처절한 전투 장면은 있는 그대로 카메라 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1943년 8월) 카메라팀은 대원들의 목숨을 건 사투를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곧 있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비해서 적 공군의 위협을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영국 공군은 야간에, 미 제8공군은 주간에 쉬지 않고 공습을 했다. 영국 폭격기는 방어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야간 폭격을 맡은 거고, B-17이나 B-24의 경우는 영국 폭격기에 비해서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미군이 주간 폭격을 맡게 된 겁니다. B-17은 나르는 요새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건실하다. 특히 제351 폭격 전대가 조종하던 모델은 어지간한 손상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저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독일 전투기하고 방공포에 맞아서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추락하지 않고 다 견뎌내더라고요. 꼬리 날개는 아예 없고 주 날개에도 커다란 구멍이 난 데다가 엔진도 꺼지고 기체 측면에도 대폭 구멍이 뚫렸는데 그런 상태로도 어영부영 귀환을 하더라고요. B-17 승무원 누구에게든 물어보세요. 그런 비행기는 둘도 없다고 할 겁니다. 속도가 좀 느리지만 대신에 아무리 엄청난 손상을 입어도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고 또 반드시 귀환하거든요. 저도 엔진 한두 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번 귀환했거든요. 늘 그런 식이죠. B-17은 10인승 폭격기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폭격수, 무전사, 항법사, 그리고 기총수 5명의 한 팀이다. 이 중 항법사의 임무는 항로를 잡아주는 것인데 항법사였던 밥 벨리는 안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라고 주장한다. B-26은 원래 별명이 약탈자였지만은 우리들은 그걸 나르는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날개가 너무 짧아서 도대체가 아주 불안정하거든요. 그 다음이 B-24고 맨 마지막이 B-17인데요. 저한테는 B-17이 최고였습니다. 항법사가 일할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공간은 넉넉했을지 몰라도 난방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전기로 작동하는 방한복 하나로 얼음이 꽁꽁 얼 정도의 추위를 견뎌야 했다. 엄청 춥죠. 영하 40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일기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36도였습니다. 그냥 얼음이 오는 게 아니죠. 아주 꽝꽝 옵니다. Bombay doors open. 폭탄을 싣기 위한 비행기였으므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대개 250kg짜리 폭탄 12개를 싣고 가다가 120m 간격으로 하나씩 떨어뜨린다. 호위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B-17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취약하다. Make a good run now, Steve. I'm on it.
목표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독일 전투기가 공격을 해와도 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조준을 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면은 정말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합니다. 이미 적기에 노출된 상태라서 이때가 더 위험하다. 게다가 고사포 파편이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고개하듯 비행해야 한다. 고사포 그거 진짜 고약합니다. 보고 있으면 꼭 징검다리 같거든요. 그러니 사람 미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B-17이 그만큼 견고한 비행기였다는 것이다. 비행기 앞머리엔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마치 위험을 막아주는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신경을 썼다. 비행기에 이름을 붙이는 건 기장의 특권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행기에 뭔가 독자적인 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계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만들어준다고나 할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분신 혹은 자기 자신의 연장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폭탄을 그려 넣어서 참가했던 작전 횟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 자체로 해당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의 자부심을 상징해 줍니다. 저희 비행기 이름은 트랜짓 벨이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견인 차량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한 비행대대는 전임 대대장 클린턴 보월 때문에 볼보이 대대란 별명을 얻었는데 주로 보월을 주제로 비행기 이름을 지었다. 뭐 별의별 볼이 다 있었죠. 코미디 주인공 루실 볼에서 루지 볼, 헤비 볼, 온갖 볼이 다 동원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애인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아주 많았죠. 뭔가 아늑한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야한 것도 많았습니다. 4분의 3 정도는 여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자라 하면 대개 벗은 여자들이지요. 군대란 게 아시잖아요. 남자란 게 다 그렇죠 뭐. 시간만 나면 동네 아가씨들을 쫓아다녔다. 문화적 취향이 강한 친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고풍스런 마을 성당을 방문하곤 했는데 알고 보니 성당 자체가 아니라 성당을 찾는 아가씨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대막사와 식당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장면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꼬리 날개 쪽 후방 기총사수 하나가 알고 보니 MGM 영화사 식당 주방장이었답니다. 클라크 게이블이 우연히 그 친구를 알아보고는 당장에 데려다가 우리 351 폭격전대 장교 식당에 주방 담당 경장으로 앉혀놨습니다. Hello, Captain Gable. What's this? I thought you were a ball turret gunner. I thought so too, sir, but I've been grounded. Oh, your past stuck up on you, huh? 그 덕분에 우리는 아주 잘 먹었으니까 솔직히 그 친구가 사기 함양엔 아주 엄청난 공헌을 한 셈이죠. 웃음과 음식도 도움이 됐겠지만 진정한 힘은 끈끈한 전우회였다. 전우끼리는 자연히 형제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하나가 돼서 똑같이 위험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돕게끔 돼 있는 겁니다. 승무원들끼리는 똘똘 뭉치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거든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가 돼서 매사에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작전에 성공해야 전쟁에 이기고 그래야 살아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서로 돕고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쟁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작전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끈끈한 전우회가 없었다면 대원들은 결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1943년 9월) 제351 폭격전대는 임무 수행 도중에 대원의 반 이상을 잃는 처절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이번 작전의 호위 임무를 맡은 것은 P-47 전투기였다. 하지만 연료 탱크가 작아서 도중에 돌아가야 했고 B-17은 가장 위험한 구간을 전투기 호위 없이 밀집 대형을 유지한 채
스스로의 화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밀집 전투 대응을 유지한다는 게 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딱 붙어서 화력을 한 곳에 집중하면 적 전투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밀집 대응이라 방어가 수월하고 또 B-17의 화력이 상당하긴 하지만 독일 전투기도 절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B-17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격추됐거든요. 치열한 접전은 수백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Fighters, 3 o'clock low. Watch it. That should be our escort. You're right, sir. 47. Hey, get a load of that slag. Can't they throw it any higher than that? Where do you want to have it? In the bomb bay? Why don't you lean out and smell it? Okay, here they are. 9 o'clock high, enemy fighters. 6 o'clock, level. 2 more, 5. Watch it. You got the colonel's wingman. Smoking on number 4. Got one out of the high squadron. Yep. No chance there. 방관자로 남는 게 싫었던지 클라크 게이블은 몇 번씩이나 목숨을 건 작전 임무에 동참했다. 그때가 작전 초창기였으니까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43년이었는데 당시 생존 확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유명 배우였던 만큼 독일 공군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사냥감이었고 아돌프 히틀러는 격추시키거나 사로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클라크 게이블이 탄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혈안이 됐죠. 사기를 올리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게이블 일행은 1943년 9월 23일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항구 도시 낭트 폭격에 동참했다. 낭트 폭격 임무였는데 항구에 정박해 있던 전함이 우리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은 그날 작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8km 상공이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 부지와 화학물 탱크, 창고와 볼 베어링 공장이 폭탄에 맞아 불타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목표를 발견하고 폭격한 다음에 기술을 돌렸습니다. 진짜 심각한 위험에 봉착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때는 이미 고도를 3,000m로 낮춘 상태였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독일 전투기가 하나씩 이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반대편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릴 학살하겠다는 거죠. 물론 구름 밑에선 독일 함대가 우리 쪽을 겨냥하고 있었고요. 적은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도적인 정면 대결은 피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름 속에 숨어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갑작스럽게 90도 회전을 하면서 튀어나가니까 양측 비행기가 섞여버린 거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눈치를 챌 수도 없었고 양측 누구도 함부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구름 속에서 양측 비행기가 뒤섞였기 때문에 교전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엄청난 행운이었다. 클라크 게이블과 로버트 번즈 대령은 몹시 지친 모습이었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표정이었다.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해피엔딩이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기쁘지요. 행운의 여신께 100번 1000번 감사했고요. 그땐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일까? 과학기술 때문에? 조종을 잘해서? 정비를 잘해서? 아니면 순전히 운이었을까? 운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면 뒷맛이 씁쓸한 서글픈 행운이었다.
막사에 돌아가면은 빈 침대가 너댓게 보이는데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사람이 와서 친구들 소지품하고 그런 걸 다 걷어갈 때는 정말 그때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정말 이 가슴에 못 박히는 것 같거든요. 친구를 잃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더 위험한 임무가 떨어졌다. He's going low. Here he comes up. 1943년 11월 카메라팀이 매일매일의 일상은 물론 처절한 공중전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다. One shoot out of the tail, two out of the waist. The other 2 points out of the nose. 전 대원들에게 클라크 게이블은 신화와 같은 존재였다. Let me know how they're doing back there. 카우보이 부지로 싣고 다녔어요. 규율 위반이지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파편에 맞아서 구두 뒤꿈치가 날아간 적도 있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헐리우드식 뻥튀기인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 머리 10여 센티미터 위로 포탄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 일행은 9개월간 몸소 공중전을 치러가면서 필름 15,000m 분량을 찍은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제351 폭격 전 대원의 사기를 함양시켜준다는 원래의 목적은 대성공이었다. Enemy of America, look at these men. They're not gonna lose, brother. 헐리우드 촬영팀은 돌아갔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고 연합군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지도 모를 거대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Remember, you route in to this DR point where you go northeast to avoid this black area. T-47. 1944년 2월 제351 폭격 전대는 일주일 내내 계속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전명은 아규먼트. 물론 1급 기밀 사항이었다. 영미 전투기 900대의 호위하에 폭격기 1000대 이상이 출격하여 독일 비행기 공장을 폭격한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독일의 비행기 생산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앞서서 감행된 작전인데 쉽게 말해서 예비 공작인 거죠. 상륙작전이 6월이니까 우리가 선수를 쳐서 독일 공군의 예병을 꺾어놓자는 거죠. 단 한 방에 말이죠. 제8공군 소속 폭격전대의 전부가 동원됐으니까 이를테면 목숨을 건 총공세였죠. 멀쩡한 비행기, 멀쩡한 병사가 모두 투입돼서 독일 공군과 독일 비행기 생산 체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게 당시 작전 목표였습니다. (1944년 2월 19일) 전대장들은 다음날 아침에 작전을 개시하려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작전 전날엔 잠을 설치기 마련이다. 출격 전날엔 어차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갑자기 누가 플래시를 들이밀면은 사람 참 환장합니다. 정말 살맛이 안 나죠.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눈에다 플래시를 들이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일어나, 작전 불이 극 나가야지. 작전 안 나갈 거야? Breakfast at 3, briefing at 4. 2월 20일 데이빗 매티즈는 펄브룩 기지에 있는 동생 아치가 곧 출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러더군요. 동생이 혹시 B-17 기총사수 아니냐고. 걱정 많이 되겠다고요.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당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진짜 많이 걱정했어요. 모든 게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렇다면 뭔가 큰 작전이 있는 건데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동이 트기 직전 아치 매티즈를 포함한 10호스파워 폭격기 승무원들은 초조하게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승무원들에겐 두 번째 작전이었지만
10 호스파워는 이미 5번이나 출격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폭격기였고 승무원의 평균 연령은 22이었다. 조종사는 딕 넬슨 2세, 부조종사는 로널드 바틀리였다. 월터 트럼프는 항법사였고 상방 기총좌는 칼 무어가 맡았다. 무전사인 조 렉스는 대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다. 아치 매티즈는 임의로 회전하면서 전방위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하방 기총자를 맡았는데 폭격기 아래쪽에 붙어 있었다. 덩치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전부 기피하죠. 미실 공포증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목숨을 걸기는 다 마찬가지지만 거긴 진짜 위험하거든요. 톰 소웰과 러셀 로벤슨은 비행기 허리 부근의 좌측과 우측 기총좌를, 맥 해그버는 후미 기총자를 맡았다. 10 호스파워는 그날 출격한 천여대 폭격기 중에 하나였다. 20대씩 편대를 구성하여 베를린 남쪽 130km 지점의 라이프치히로 향할 것이다. 8시 45분 녹색 신호탄과 함께 이륙이 시작된다. 10 호스파워는 원래 15번째로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조종사 넬슨 중위가 활주를 시작할 즈음 갑자기 지프 하나가 뛰어들었고 10 호스파워는 그걸 피하려다가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맨 마지막에 이륙했는데 이런 폭격기는 늘 격추 대상 1호가 된다. 공군이라면 다 압니다.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무전이 끊어지면 그건 곧바로 죽은 목숨이라는 걸 말이죠. 10 호스파워는 9시 40분에 겨우 이륙했고 전 속력으로 본대를 쫓았지만 매 순간 위험은 증폭되고 있었다. 편대 비행을 할 땐 아군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앞에 가는 비행기들 때문에 심한 기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열에서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독일 공군은 이를 금방 알아챘고 정오경에 독일 영토에 진입하자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Pull her up, Bart. Pull her 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51 폭격전대 대원들은 메서슈미트기 세대를 격추시키고 하나를 손상시키면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MW, 3 o'clock. 2190, high. 독일 공군도 만만치 않았다. 갑자기 메서슈미트 109기 2대가 동시에 10 호스파워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20mm 기관포를 난사하자 부조종사 쪽 유리창이 깨지면서 포탄이 날아들었다. 이 조종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시야가 깨끗하다고 23하고 5지역으로 올라간다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정면에서 적기가 나타난 겁니다. 먼저 나타난 비행기는 1시 방향 상단이었습니다. 부조종사는 머리가 날아갔고 또 조종사는 얼굴 오른쪽을 맞고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곤두박질을 치는 동안에도 독일 전투기의 공격은 계속됐고 승무원들은 비행을 시도해보든가 아니면 죽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너무 급하니까 상방 기총사수 칼무호가 내려와서는 조종사를 밀어내고 무조건 조종대를 잡았습니다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깨 너머로 본대로 흉내만 내본 건데 그때 항법사가 360 쪽으로 가면은 영국이라고 구름 속에 숨은 상태로 곧장 가라고 하더군. 그리고 우리한테 적기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총자를 뜨지 말라고 했어요. 조종선 거의 날아갔고 무전은 끊겼으며 기체엔 구멍이 무수히 나 있었기 때문에 B-17이 나르는 요새라고는 하지만 영국까지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당시 유일한 장교였던 항법사 트럼프 중위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낙하산으로 탈출하라고 당부했지만
저는 그냥 비행기에 남아서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한 겁니다.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내려갔다. 너무 추워서 손엔 수포가 생기고 얼굴이 얼어서 감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영토를 거의 벗어났을 때쯤 넬슨 중위의 시신을 옮기려고 했는데 대원들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넬슨 중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말이죠. 조종사는 출혈 과다에 의식불명이었고 연료는 거의 다 동이 난 와중에 아치와 트럼프 중이 조 렉스가 교대로 조종을 하면서 불가능에 도전했다. 해안선이 보이자 모두 그게 영국이기를 기원했다. (1944년 2월 20일) 홀브룩 기지 관제탑에 비상이 걸렸고 파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누구도 10 호스파워의 무사 귀환을 장담할 수가 없었다. 저도 그때 관제탑에 있었지만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조종사는 죽었고 부조종사는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항법사하고 나머지 승무원이 조종을 하고 폴브룩까지 왔으니까 사실 그것만도 기적이랄 수 있죠. 즉시 착륙 허가가 떨어졌고 항법사인 트럼프 중위가 무전으로 관제탑 쪽 설명을 듣고 조종대를 잡고 있는 아치 매튜즈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아치는 도저히 자신이 서질 않는 모양이었다. 전대장하고 제가 각기 비행기 하나씩을 몰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우리 바로 위쪽으로 비행하게 해서 같이 착륙을 시도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바짝 따라붙질 못하더군요. 비행교육을 제대로 받질 않았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잘못하다간 사고가 더 커지겠더란 말이죠. 한 사람씩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러셀 로빈슨하고 렉스 그리고 저는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카라고 맥은 먼저 뛰어내렸으니까 이제 비행기에는 이 둘만 남은 거죠. 아치 매튜즈, 월트 트럼프 그리고 의식불명인 넬슨 중위만 비행기에 남아있었다. 전대장하고 저는 제발 그냥 뛰어내리라고 사정했습니다. 월터 트럼프가 무전으로 기정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다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착륙을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에 탁 트인 벌판이 보인다면서 거기 착륙하겠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 친구들은 몰랐겠지만 돌을 쌓아 만든 돌출부가 있었습니다. 착륙은 제대로 했지만 곧바로 그 돌더미에 부딪혔고 비행기는 회전하다가 그대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치 매티즈하고 월터 트럼프는 충돌과 동시에 즉사했고 기장인 넬슨 중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곧 숨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군의관 얘기로는 그냥 충격으로 의식만 잃었던 거라서 착륙만 제대로 했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10 호스파워는 일면 톱기사로 다뤄졌고 승무원들은 즉각 영웅이 됐다. 하지만 아치의 형인 데이빗 매튜즈에게 뉴스는 충격이자 슬픔이었다. 21일 밤이었습니다. 신문을 사들고 앉아서 읽었는데 일면에 아치 사진하고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맥 해그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치가 죽었다는 걸. 10 호스파워의 생존 승무원들이 부상에서 회복하자 생존자와 전사자 모두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톰 소웰, 러셀 로빈슨, 조 렉스에게는 명예 부상장이 수여됐고 조 렉스는 추가로 은성 훈장까지 받았으며 비행기 조종을 도왔던 칼 무어에게는 수은 십자 훈장이 주어졌다. 넬슨 중위와 바틀리, 트럼프, 매티즈 등 전사자 전원에게 명예 부상장이 수여됐고 기장을 살리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아치 매티즈와 월터 트럼프에게는 군인 최고의 영예인 명예 훈장이 수여됐다. 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훈장을 받은 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치가 그랬거든요.
호스파워 승무원들의 희생 덕분에 제351 폭격전대는 제8공군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부대가 됐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앞서 성공적으로 독일 공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공장을 마비시키고 철도 체계를 붕괴시키고 통신망을 두절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정유시설을 파괴했거든요. 한마디로 그건 작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제351 폭격전대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폭격기 175대와 그 승무원을 모두 잃었고 부상자와 포로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전대원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25번 이상 작전을 완수한 사람들에겐 순서대로 귀향 조처가 내려졌고 이들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마침내 뉴욕항에 도착했고 자유의 여신상을 아주 천천히 돌았는데 그날이 제 22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죠. 뒷맛이 조금 씁쓸한 귀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린 주로 부수는 일만 했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또 희생한 것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20세기 최대 독재 정권이 바로 나치였는데 그걸 괴멸시킨 게 이 젊은이들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어느 것도 당시의 그 경험, 모험담이라든가 또 자긍심, 성취감 같은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다는 데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도 그 부대원이었음이 자랑스럽고요. 2차 대전의 승리에 기여한 제351 폭격전대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여러 곳에 세워졌다. 홀브룩에 있던 막사와 식당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귀신이요. 전 물론 귀신은 믿지 않지만 폴브룩엔 아직도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후광 같은 그런 건 말이죠. 업적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소음, 웃음 그런 것들이 그 땅의 모종에 영향을 미쳤고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필름일 것이다. 처음엔 실험적인 시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업적으로 얼룩진 이 생생한 기록은 장엄한 승전탑처럼 우리들 앞에 우뚝 솟아있다. 전쟁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늘 똑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